이 노망난 할멈아! 청소나 똑바로 해!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잖아!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복도에서 저는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1402호에 사는 이수진 씨가 잠옷 차림으로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명품 잠옷이었죠. 제가 한 달 벌어야 살 수 있는 것보다 비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는 세지도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청소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정신도 없으신가 봐요. 이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조롱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무시였죠.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 대답에 이수진 씨는 코웃음을 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참아라, 영수가.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었잖아. 마음속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해온 주문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되뇌는 말이었죠.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0세고 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한 지 12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청소 할멈이라고 부르죠. 이름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낡은 원룸을 나섭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에요.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5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이니까요.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립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가끔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그냥 나이든 청소 아줌마일 뿐이겠죠. 아파트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낡고 해진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복도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총 3개 동을 맡고 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합니다. 손놀림도 능숙해졌고 어느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주민들이 나오는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1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주민들은 대부분 저를 무시합니다. 아예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피해서 가거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가끔은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일 뿐이죠.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가장 심한 건 역시 1402호 이수진 씨입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예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러 나가고 오후에는 백화점이나 카페를 다니죠. 이수진 씨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잘못을 찾아냅니다. 복도가 깨끗하지 않다거나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았다거나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합니다. 할멈, 이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요? 젊었을 때 뭐 했기에 이렇게 됐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젊었을 때 뭘 했냐고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30년 전에는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고 의료계에서는 천재 소아과 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과거입니다. 27년 전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복도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청소부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불편해합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어떤 젊은 부인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걸 봤어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합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립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전 9시쯤 되면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1층 청소도구 앞 옆 구석에 앉아서 김밥 한 줄을 먹습니다. 어젯밤에 직접 싼 것이에요. 참치캔 하나에 계란 한 개, 그리고 당근과 시금치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맛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요. 김밥을 먹으면서 주차장 쪽을 봅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한 대 가격이 제가 10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러운가요? 아니요.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을 뿐입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고 오후에는 지하주차장과 놀이터 청소를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특히 힘듭니다. 기름 자국이 많아서 걸레질을 여러 번 해야 하고 공기도 탁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투덜대지 않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오후 2시쯤 놀이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놀이터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아이를 잡았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괜찮니?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색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입술도 약간 푸르스름하고 이건 심장질환이야. 오랜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려는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수진 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 만지지 마. 이수진 씨가 제 손을 확 쳐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는 민준이라는 이름이었고 이수진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넘어질 뻔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이수진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마. 민준아, 가자. 저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수진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휙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는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창백한 안색, 푸른 입술, 불규칙한 맥박. 선천성 심장병이야. 그것도 꽤 진행된, 오래된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오늘 작업 일지를 작성하고 퇴근 도장을 찍습니다. 소장님은 그나마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분이에요. 수고했어요, 김 선생님. 소장님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변하지 않는 일상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제 삶입니다. 27년 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삶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계란 하나를 풀어서 끓였어요. 텔레비전을 틉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어떤 유명 의사의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의료 관련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낡은 청진기입니다. 27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청진기를 꺼내듭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실을 돌던 날들, 아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던 시간들, 환자 보호자들이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 흘리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 아이의 죽음으로. 청진기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 문을 닫는 것처럼 제 과거도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잊어라. 너는 이제 의사가 아니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오늘 본 그 아이,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선천성 심장병도 잘 치료하잖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27년 전 그날의 악몽이었어요. 아이가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악몽.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기 어딘가에는 아픈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소나 하는 70세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괜찮아.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내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젯밤 꾼 악몽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아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레질하면서도 자꾸 14층 복도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1402호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발걸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쯤 14층 복도를 청소하게 됐어요. 1402호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이수진 씨가 나왔어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도나 제대로 닦으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물자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1402호 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학교에 가도 괜찮을까?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청소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1층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박철수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철수 아저씨는 저보다 2살 아래인 68세였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경비로 일하고 계셨죠. 저를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주는 분이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저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아저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아저씨도 수고 많으세요. 철수 아저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사셨던 거 맞으시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당시 8살이었는데 폐렴이 심해져서 위독한 상태였죠. 다른 의사들은 다 포기했는데 한 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김영숙 선생님이셨어요. 당시 젊은 여자 의사셨는데 밤새 아들을 돌봐주셨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십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전 그 아이를 기억했거든요. 정말 위독했던 아이였어요. 3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살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서 계속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여기서?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냥 잊혀진 과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 아저씨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듣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말이었어요.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14층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복도가 조금 시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1402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복도에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던지고 달려갔어요. 70세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민첩함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이야.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하고 약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올려 심장 위치를 확인하고 압박할 지점을 찾았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함부로 손 떼면 안 돼.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더욱 푸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119에 연락해 주세요. 복도에 있던 다른 주민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아들이 쓰러진 걸 보자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아, 우리 아들. 이수진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 옆에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이수진 씨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 만지지 마. 이수진 씨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그저 청소부였으니까요. 민준이의 호흡이 더욱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5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 제 과거를 드러낼 각오를 한 거였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를 밀치고 다시 민준이 옆으로 갔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움직임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맥박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준비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손 떼. 이수진 씨가 다시 저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철수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놔두세요. 이분은 의사십니다.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수진 씨가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의사? 이 청소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압박이었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해왔던 동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으로 세어가며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27년 전 병원에서 응급 상황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이수진 씨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2번의 호흡을 불어넣고 다시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 2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준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더니 숨을 헐떡였어요. 괜찮아, 민준아. 이제 괜찮아.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공포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이내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8세나마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약 3분 전 심장 발작 증상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료 관계자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가 들것에 실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수진 씨가 아들을 따라가면서도 저를 돌아다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구급차가 떠나고 복도에는 구경하던 주민들만 남았습니다. 모두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청소부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하지? 진짜 의사였던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렸구나. 다시 한번 아이를 살렸어. 27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것이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철수 아저씨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27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방금 14층에서 일어난 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의료 관련 일을 하셨던 건가요? 예전에 잠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장님도 그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사람들이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야. 금방 잊혀질 거야. 그냥 청소부가 우연히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던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 이수진 씨의 놀란 표정, 철수 아저씨의 격려, 그리고 제 손이 움직이던 그 순간들. 나는 아직도 의사구나. 27년 동안 부정하려 했지만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의사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대신 차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아, 부디 괜찮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기를 바랐어요. 그날 밤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꿈을 꾸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죠.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27년 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몇몇 주민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소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장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1402호 주민분이 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드님이 선천성 심장 질환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 응급처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대로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수진 씨가 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02호에 사시는 최연우 씨가 김 선생님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최연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 집안 사람인가? 27년 전 저를 몰아낸 그 권력가의 친척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김 선생님이 예전에 의사셨는지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27년 전 의료사고 사건과 관련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들통이 난 거였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최연우,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면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복도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7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점심시간 철수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1502호 최연우 씨가 선생님에 대해 캐묻고 있더군요. 조심하세요. 역시나였습니다. 최연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27년 전 그 사건의 가해자 가족입니다. 최 회장의 조카예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최연우는 27년 전 저를 몰아낸 그 권력가의 조카였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철수 아저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7년 동안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14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수진 씨를 마주쳤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수진 씨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깔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할멈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닌 할머니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할머니께 정말 심하게 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는 이수진 씨를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어떤가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할머니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손 쓸 수 없게 될 뻔했대요. 다행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잘 치료받으세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진짜 의사셨던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빼고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7년간 감춰온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주민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는데 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502호 최현우 씨가 27년 전 신문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신문 복사본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27년 전 기사였어요. 큰 활자로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가 아들 의문사, 담당 의사 의료과실 의혹. 그 아래에는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43세 때의 사진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고 카메라를 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 선생님이십니까?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입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에는 최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현우 씨는 고급 정장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김영숙 씨, 맞습니까? 네. 27년 전 의료사고로 아이를 죽게 한 그 의사가 본인입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27년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의료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신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8살 아이가 죽었다고.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환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 권력에 의해 모든 게 덮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최현우 씨는 비웃었어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의사 면허까지 박탈됐잖아요. 네, 박탈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제가 범인이 됐으니까요. 말하면서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응급실로 8살 남자아이가 실려왔어요. 최민호라는 이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복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오래된 멍 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비뼈 쪽에 골절 흔적도 보였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는 아이가 자주 넘어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학대의 흔적이라는 것을. 응급수술을 하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내부 장기에 타박상이 심했어요. 이건 한두 번의 사고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상태도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바로 원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원장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과장,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최그룹 회장이에요. 함부로 건드렸다간 병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이를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항변은 묵살됐습니다. 원장님은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게 병원과 저를 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직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내부 출혈이 재발한 거였어요. 응급수술을 다시 시도했지만 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 눈앞에서 죽어갔어요. 8살짜리 아이가요. 그 이후로 모든 게 악몽이었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 변호사들을 동원해 저를 의료과실로 고소했어요. 제가 오진을 해서 아이를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장님은 제가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며 저를 비난했어요.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제 편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증거들은 조작됐고 증인들은 매수됐습니다. 결국 저는 의료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박탈됐고 병원에서는 쫓겨났어요. 남편은 저를 떠났고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도, 가정도, 명예도 모두요. 그 이후 27년 동안 저는 숨어서 살았습니다. 청소, 설거지, 식당 보조 무엇이든 했어요. 다시는 의료 현장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최현우 씨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27년 전 자료는 모두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32년 전 제 아들이 김영숙 선생님의 환자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이 살았죠. 최현우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27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같은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건 당시 최민호 군의 진료 기록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최 회장과 원장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시 저는 병원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입원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원장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야 하네. 아이는 원래 약했어. 가정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회장님, 김영숙 과장이 이미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그 여자를 없애야겠어. 의료과실로 몰면 돼. 자네 병원이 책임지는 거야. 그 대가는 충분히 치를 테니까.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이가 죽은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 의사가 오진했다고 수술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만드는 게 진실이야. 언론도 법원도 다 우리 편이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제가 이걸 27년 동안 보관한 이유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아저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김영숙 선생님은 아이를 구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희생당한 거죠. 27년 동안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아오신 겁니다. 최현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정을 받아보시죠. 그리고 이 진료 기록들도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게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영숙 씨는 억울한 거였네요? 27년 동안 이런 억울함을 안고 청소 일을 하셨다니. 최현우 씨, 당신네 숙부가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었어요? 최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27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허무함이었습니다. 회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주민들은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고 최현우 씨는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회의실이 비고 저와 철수 아저씨만 남았습니다. 왜? 이제야 꺼내신 겁니까? 27년 전에 이걸 내놓으셨으면. 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저도 겁이 났었습니다. 최그룹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10년이 넘게 찾다가 3년 전에 이 아파트에서 우연히 발견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조용히 사시는 걸 보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철수 아저씨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철수 아저씨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지난 27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명예요? 70세에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관리사무소로 돌아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선생님,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청진기를 꺼내 들었어요. 먼지를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선생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뷰요? 네. 27년 전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제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결근한 거였어요.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수진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저 찾아뵙고 싶었어요. 이수진 씨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어떤가요? 다음 주에 수술 받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민준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나으면 할머니한테 편지 쓸 거예요. 고맙구나, 민준아.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요. 의사라는 직업, 그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일이었죠.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어제 그 PD에게 전화했어요. 인터뷰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는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강조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오후 다시 아파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청소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만두시게요? 왜요? 이제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다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의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철수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사 면허 복원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입원 증거들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32년 전 제가 살린 아이의 아버지와 27년 만에 제 명예를 되찾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12년 동안 청소하며 일했던 곳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열망, 의사로서의 소명,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를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청진기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27년 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43세 때와 같았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아이들을 돌보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정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무료로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민지 변호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언니가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응급실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죠. 비록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그룹의 힘이 여전히 막강하거든요. 싸움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 면허 복원을 위한 재심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KBS 시사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 긴장됐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선생님, 2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D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냈어요. 최민호라는 아이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학대의 흔적들, 경찰에 신고하려던 노력, 그리고 권력에 의해 짓밟힌 진실까지 카메라 앞에서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살리지 못한 아이가 떠올라서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도 의사 면허를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요. 저는 그 의무를 다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범인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27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그 희망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또 다른 공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방송 전날 민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재심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최그룹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언론사들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라고요. 그리고 27년 전 재판 기록을 다시 들춰내면서 선생님이 정말로 의료과실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두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민지 변호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후 8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27년 전 의료사고로 알려진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여의사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리고 2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70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아저씨의 증언과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어요. 최 회장과 병원장이 사건을 조작하기로 모의하는 음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선생님 이름이에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정말입니까? 컴퓨터를 켜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검색어 1위였어요. 기사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27년 동안 이런 억울함을 안고 사셨다니. 권력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사례. 이분은 영웅입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진짜 의사.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저를 의심했어요. 그래도 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증거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2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들춰내는 이유가 뭔가요?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 변호사가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가 수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대요. 이수진 씨가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이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 이수진 씨가 제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심장 기능이 나빠졌대요. 수술을 당장 해야 하는데 담당 교수님이 갑자기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그룹이 압력을 넣은 거였어요. 저와 연결된 환자를 치료하지 말라고요. 제가 담당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김영숙입니다. 민준이 건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무슨 압력입니까? 병원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 선생님과 관련된 환자는 받지 말라고요. 최그룹이 병원 최대 후원자거든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다니. 교수님,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수술해 주세요. 저도 의사입니다. 하고 싶죠. 하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걸 강행했다가는 병원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을 알아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느끼는 분노였어요. 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이수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이수진 씨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빨리요. 하지만 이미 다른 병원들도 같은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그룹의 영향력은 의료계 전체에 미치니까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면허가 복원되지 않았잖아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전화를 끊고 이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수술하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법입니다. 만약 제가 수술하면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결정은 어머니가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다른 병원을 알아볼 건지 아니면 저를 믿고 위험을 감수할 건지요. 이수진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를 믿겠습니다.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민지 변호사와 철수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민지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최소 3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철수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27년 전처럼 또 희생당할 수 있어요. 27년 전 제가 후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술실을 확보하시겠어요? 병원에서 허락할 리 없잖아요.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성심병원 원장 강대호입니다. 성심병원? 제가 27년 전에 일했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어요. 방송 잘 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권력 앞에서 여러 번 타협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라는 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술실과 모든 장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면허가 압니다. 저도 각오하고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동료 의사가 제 편이 되어준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내일 밤 10시에 오십시오.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지 변호사와 철수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방법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성심병원 원장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강대호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제가 제일 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선생님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뒀습니다.
원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강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걸 잊고 살았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번 일로 제 자신을 되찾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의사로서의 연대였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주위에 섰습니다. 모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강 원장을 믿고 그리고 저를 믿고 온 사람들이었죠. 청진기를 민준이 가슴에 댔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들렸어요. 살려야 해.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듣는 의사로서의 제 목소리였어요. 메스를 집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경력이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어요. 옆에서 강 원장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습니다. 27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네요. 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노출시켰습니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이 확실했어요. 구멍이 꽤 컸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패치 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수들이 재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수술 계획을 세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패치를 삽입하고 봉합하는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그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민준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심장에 공급되는 혈류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관류를 늘리세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손을 움직였습니다. 혈관을 확인하고 막힌 부분을 찾아냈어요. 미세한 혈전이 생긴 거였습니다. 흡입하세요.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회복시켰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휴, 위기를 넘겼습니다. 강 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중했습니다. 패치 봉합을 완료하고 심장의 다른 부분도 점검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 완료했습니다. 수술실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어도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들려? 아이가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2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었어요. 수술복을 벗고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회복할 겁니다.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살렸어요. 제대로 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숙 씨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 원장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수술은 제가 집도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은 제 조수로 참여하신 것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원장이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원장님, 안 됩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와 강 원장 둘 다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조사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했다고, 강 원장은 저를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왜 무면허로 수술을 한 겁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날 저녁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유치장에 갇혔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요? 27년 만에 다시 의사가 됐지만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살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항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시위요? 네. 선생님을 석방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김영숙 선생님은 영웅이며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동안 저를 외면했던 의료계가 이제야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석방된 지 일주일 후 대법원에서 27년 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지 변호사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선생님, 재심이 열립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27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대요. 정말입니까? 네.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27년 전에도 희망을 가졌다가 철저히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검찰 특별조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민지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 편이에요. 검찰청에 도착하니 중년의 여성 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맡은 특별조사팀장 박정희 검사입니다. 처음으로 검사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7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증거 조작, 증인 매수, 권력 개입까지요.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박 검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최민호 군의 부검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최민호 군의 사인은 수술 합병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장기의 손상이 수술 전부터 있었고, 이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선생님의 주장대로 아동학대가 맞았던 거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 병원 직원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증언을 해준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박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당시 그 병원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장님과 최 회장이 짜고 모든 걸 선생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다른 증언들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당시 권력이 두려워서 침묵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박 검사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박 검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최 회장이 병원에 송금한 기록입니다. 재판 직전에 5억 원이 병원 계좌로 입금됐어요. 그리고 그 돈이 원장과 증인들에게 분배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없었습니까? 당시에는 인멸됐죠.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기록은 남아 있더군요. 이 모든 증거들로 볼 때 선생님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죠. 박 검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찰은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민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7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후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 판사였어요. 27년 전 김영숙 피고인에 대한 의료과실 사건을 재심합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검찰은 27년 전 판결이 부당했음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증거들과 증언들을 통해 당시 피고인 김영숙 씨는 무죄였으며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려다 희생당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조작에 관여한 최그룹 회장 최동진 씨와 전 병원장, 김철수 씨에 대해 별도로 증거인멸, 위증교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7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27년 전 저는 8살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가족도, 명예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도 권력 앞에서는 거짓이 진실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사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았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요.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로요. 그리고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진실을 말하는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도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7년 전 김영숙 피고인에 대한 의료과실 판결은 부당했음이 명백합니다. 증거 조작과 권력 개입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김영숙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 그리고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그리고 27년 전 판결로 인해 피고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2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만이었어요.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은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무죄 판결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다시 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돌볼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온 이유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었어요. 지은아. 27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딸이 어느새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손녀 데려왔어요. 뒤를 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 손녀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안녕, 우리 손녀. 할머니야. 그 순간 27년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협회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에게 의사 면허를 복원해주고 공식 사과를 하는 자리였어요. 의사협회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27년 전 우리 의료계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참석한 수백 명의 의사들이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늘 김영숙 선생님께 의사 면허를 복원하고 명예회원증을 수여합니다. 회장이 면허증과 회원증을 제게 건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손에 쥔 의사 면허증이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의료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사의 본보기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최그룹에서 선생님께 배상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7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재단이요. 최민호 군의 이름으로요. 회장이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면허 복원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성심병원 강대호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무급으로요. 무급이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요. 강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면 저희 병원에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무급은 안 됩니다. 정식 소아과 의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름으로 특별 진료실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저는 70세에 다시 의사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하얀 가운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43세 때와 같았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예전 아파트를 지나갔습니다. 12년 동안 청소했던 그곳이었죠. 경비실에 철수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출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민준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학교 끝나고 할머니 보러 왔어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건강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출근이시죠? 민준이가 축하한다고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민준아. 할머니, 저도 나중에 의사 될 거예요.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문에는 새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소아과 전문의 김영숙. 27년 만에 다시 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청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간직했던 그 청진기였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젊은 엄마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딸이 자꾸 기침을 해서요. 저는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심음을 들었어요. 27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를 마친 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그날 하루 종일 환자들을 봤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걱정하는 부모들을 안심시켰어요. 70세의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퇴근 시간 강 원장이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첫날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벌써 예약이 한 달치나 찼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병원이 빛납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원룸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였어요. 딸 지은이가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와 손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첫 출근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손녀가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2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믿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말만 믿었죠. 지은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요? 27년 전에 모든 게 제대로 풀렸다면 엄마는 그냥 평범한 의사로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살면서도 배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엄마, 저녁을 먹고 손녀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의사 이야기가 나오는 동화책이었어요. 할머니,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응.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그러려면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해.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43세에 모든 것을 잃었고 70세에 다시 찾았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낡은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유일한 물건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영수가. 70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며칠 후 최민호 아동보호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그룹의 배상금 20억 원으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기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사들, 법조인들, 시민단체 대표들까지요. 제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27년 전 제가 살리지 못한 최민호 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민호 군처럼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 재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아이도 권력 앞에서 희생당하지 않기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재단에서 첫 아동학대 피해자를 받았습니다. 6살 남자아이였어요. 제가 직접 아이를 진료했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27년을 기다린 이유구나 하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재단에서 학대 피해 아이들을 돌봤어요. 70세의 몸은 가끔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젊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옛날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이의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민준이를 진찰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했어요. 민준아, 이제 정말 걱정 없겠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최현우 씨였어요. 최현우 씨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27년 전 사건 이후 최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최현우 씨도 회사에서 물러났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돈만 믿고 살았죠.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부가 저지른 일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혔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연우 씨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딸 지은이와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민준이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사진, 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사진, 그리고 철수 아저씨, 강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2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 아저씨였어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산책 나왔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요즘 바쁘시죠? 병원에서도 재단에서도요.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32년 전 제 아들을 살려주신 것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 이상이셨습니다. 당시 다른 의사들은 다 포기했는데 선생님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철수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아파트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하지만 동시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의사라는 것을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숨어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길을 밝혔어요. 1년 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재단에서 도운 아이들이 83명이었습니다. 모두 학대와 방임에서 구조된 아이들이었죠. 그중 몇몇은 이미 건강을 되찾고 새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민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의료인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선생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의료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들도 권력의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바뀌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법 통과를 축하하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병원 식당에서였어요. 강 원장님, 민지 변호사, 철수 아저씨, 이수진 씨와 민준이, 그리고 제 딸 지은이와 손녀까지 모였습니다.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강 원장님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1등 했어요. 정말? 무슨 주제로 썼는데? 할머니에 대해서요. 제목이 나를 살린 영웅이에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고맙구나, 민준아.
할머니, 저 정말로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 살릴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27년을 기다린 진짜 이유구나 하고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와 손녀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3세에 모든 것을 잃고 70세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찾은 것보다 더 많이 얻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그저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됐죠.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지만 진정한 유대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과 손녀와 진심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명예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존경을 받고 있죠. 27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어요. 오늘로 의사로 복귀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71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삶이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오늘 민준이가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나에 대한 글이었다고 한다. 아이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의사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27년 전 나는 최민호 군을 살리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민호 군이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 군 덕분에 법이 바뀌었고 재단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민호 군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른다. 내일도 병원에 간다. 아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71세의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1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예전에 청소했던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 복도를 12년 동안 걸레질했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오늘의 환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명이었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4살 남자아이였어요. 안녕, 우리 친구. 어디가 아픈 거야? 아이를 진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야. 점심시간 재단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구조된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오후 진료를 마치고 재단으로 갔습니다. 5살 여자아이였어요. 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낀 거겠죠. 그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최민호 군, 당신 덕분에 이 아이가 살았어요. 고마워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71세의 몸은 가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혹시 김영숙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방송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의대생인데 선생님을 보고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선생님은 27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였다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의사라는 정체성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체성이요? 네. 나는 의사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면허증은 빼앗아갔지만 제 안의 의사는 살아있었거든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어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만 잃지 않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학생이 떠나고 저는 혼자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드셨죠? 얼른 씻고 오세요. 고마워, 지은아. 손녀가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또 할머니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선생님이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래요.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의사란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의사지. 저녁을 먹으며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1년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처음 30년은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13년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죠. 그 다음 27년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 10년?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가 겪은 일들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서 있었어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8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최민호 군이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민호야. 선생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구해졌어요. 제가 헛되이 떠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너를 살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민호야. 계속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그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가 미소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죠. 고마워, 민호야. 이제야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준비가요. 71세 김영숙, 소아과 전문의. 27년간의 어둠을 지나 다시 빗속으로 돌아온 의사. 청소 할머니에서 전설의 의사로 거듭난 여자. 하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 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